수심이 깊고 깨끗한 바다로 알려진 동해안 경상북도 울진 앞바다. 그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 전문 다이버들이 수중 탐사에 나섰다. 그런데 한참을 가도 물고기가 없다. 갯녹음 현상이 진행된 연안은 생태계가 파괴되어 해조류가 사라지고 석회질 성분의 산호조류가 뒤덮여 사막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최근 다이버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이곳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사람이 나타나자 형형색색의 다양한 바다 생물이 사람을 반긴다. 바다에도 명당이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해답을 찾으러 나선 곳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 팔라우 일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사이의 코럴 트라이앵글, 일명 산호 삼각지대라 불리는 이곳은 1년 내내 스킨스쿠버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투명하고 푸른 바다는 해양 생태학자들과 스킨스쿠버들이 세계 최고로 꼽는 해양 생물의 보고다. 그렇다면 이곳에 1년 내내 해양 생물이 풍부한 이유는 뭘까? 바로 수중 생태 환경이다. 90도에 가까운 수중 직벽과 빠른 조류는 풍부한 플랑크톤을 만들고 이 먹이를 쫓아 물고기가 모여드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연중 풍부한 수산 자원은 천혜의 생태 환경이 낳은 산물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바다는 어떨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종이 다양하다는 그 코랄 트라이앵글이라는 그 필리핀, 인도네시아 바다에 비하면은 오히려 저희 바다는 좁으면서 훨씬 더 다양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제주도나 남해안이나 동해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난류, 한류 이렇게 물등이 한 5개를 보면은 우리나라 바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종이 다양한 그 바다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산 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한 데에는 해류의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 근해에는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지는 황해, 동안, 쓰시마 난류가, 그리고 리만 해류에서 분리된 북한 한류가 흘러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모여드는 좋은 어장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제주도의 문섬 일대가 그런 곳이다. 이곳엔 어류와 해조류를 포함해 천여 종의 다양한 수중생물이 사는 천혜의 수중생태 환경을 자랑한다. 그 모태가 되는 것은 90도에 가까운 수중 직벽과 빠른 조류다. 문섬 일대는 산호 삼각지대와 마찬가지로 수중 직벽이 있어 플랑크톤이 생기고 이를 먹이로 하는 다양한 해양 생물이 이곳에 머물면서 생물들의 보고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수중 생태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산호 삼각지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바다 목장은 우리나라 연안 특성을 고려해 만든 통영, 여수, 태안, 울진, 제주도 등 5가지 바다 목장을 모델로 해서 시작됐다. 5대 바다 목장은 각 해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테마 목장이란 것이 특징이다. 물이 맑고 깨끗한 동해안은 관광형, 갯벌이 발달한 서해안은 갯벌형, 남해안은 어업형으로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 바다 목장은 수중 테마 공원 조성을 목표로 한 체험 관광형이다.
제주 바다목장에서는 연구원들이 인공어초 설치를 앞두고 사전 적지조사에 나섰다. 바다목장은 울타리 없이도 물고기가 좋아하는 보금자리를 만드는 일. 제주 녹고와 수월의 집 시설 예정지 좌표를 조사한 좌표입니다. 현재 정점 1번 위치 좌표를 찾아가고 있고요. 수심은 30m. 사실 바다목장은 환경의 변화, 연안의 황폐화로 어업 자원이 고갈되면서 자원을 보호하고 바다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이유로 시작됐다. 첫 단계는 적지조사. 사전에 해저 지반, 수심, 물고기 종류까지 조사한 후에 인공어초를 넣을 장소를 정하는데, 인공어초의 위치는 통제선에서 GPS를 동원해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 정확한 위치가 정해지자 잠수사가 입수해 적지조사에 나섰다.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1년간 해저면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지만 최종 현장 조사는 잠수사가 직접 들어가야 한다. 어초가 설치될 지점은 수심 30m.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어초가 설치될 해수면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다. 해저 지반이 항상 단단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연안 펄의 경우 치마가 되고 그런 곳에 어초를 놓으면 전도되거나 매몰될 수 있어 어초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형 확인이 중요하다. 해저면은 비교적 단단한 모래와 자갈이 섞인 곳이다. 수심 30m 바닷속에서 잠수사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약 10분. 여러 번 반복한 끝에 인공어초 조사 작업은 끝이 났다. 어초를 선적하기에 좋은 날. 동력 없는 바지선에 실은 어초는 꼬박 48시간이 걸려서 왔다. 제주 바다목장에 설치될 인공어초는 모두 2기. 국내 단일 어초는 최대 규모로 가로 세로 15m, 높이 13m로 그 높이는 아파트 5층 높이에 해당한다. 인공어초는 물고기들의 집. 바다 한가운데 놓고 어초에 해조류가 부착해 번식하면 그것에 어류들이 모여들어 이른바 바다목장이 형성된다. 인공어초를 시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철제와 콘크리트의 복합 구조물로 된 제주형 어초. 녹고와 수월의 집은 어족 자원도 늘리고 체험 관광도 즐길 수 있는 제주 바다목장 특성에 맞게 제작됐다. 기존에 특허가 되어 있거나 일반 어초로 선정되는 어초가 아니고 제주 바다 목장을 수중 테마 관광을 목적을 두고 별도로 디자인하고 구조를 검토해서 별도 설계를 한 인공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어초에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을까?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제주형 인공어초. 그 안에는 물고기를 불러들이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 인공어초의 맨 상부는 돌들을 쌓아 해조류와 폐류들이 부착하기 좋게 만들고, 경사판을 설치하면 영양염이 많은 물이 위로 올라오는 용승 효과가 나타나 물고기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구조물 안에 소형 피라미드를 설치해 햇빛을 차단하는 덮개 기능을 함으로써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모이게 된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인공어초는 하나의 구조물 안에 해조류와 폐류, 그리고 어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종이 한 곳에 모여 사는 하나의 인공도시가 형성된다. 작업이 시작됐다. 인공어초를 선적하고 시설하는 데에는 해상 크레인이 쓰인다. 이날 시설할 인공어초는 모두 2기. 어초 한 기의 무게는 자그마치 400톤. 먼저 해상 크레인 끝에 달린 고리를 어초에 잘 끼워 올려야 한다. 하지만 400톤이나 되는 인공어초를
고리 하나의 의지에 들어올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때 쓰이는 것이 중간거치대. 어초 상단에 중간거치대를 설치해 무게 때문에 전복될 위험을 막는다. 엄청난 무게를 들어올릴 고리를 연결하는 작업은 모두 수작업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고리 하나가 끼워졌다. 중간거치대와 어초의 고리를 모두 연결하자. 잠시 뒤 좀처럼 움직일 것 같지 않던 400톤의 어초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때 400톤의 어초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중간거치대가 힘을 분산시켜줘서인데, 이 모습은 여러 조각이 미묘한 균형을 이루는 모빌과 비슷하다. 쉽게 보이는 이 작업에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제 남은 일은 어초를 시설하는 작업. 어초를 정확한 위치에 시설하려면 크레인 기사와 호흡을 맞추며 조심 또 조심하며 이동시켜야 한다. 제주바다 한가운데 인공어초가 설치될 지점은 수심 30m. 수심이 깊을수록 정확한 위치에 시설하는 일은 더욱더 어렵다. 이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유지한 채 정확한 위치에 넣어야 한다. 바람이나 조류에 의해서 인공어초가 균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의 작업이 물거품으로 끝날 수 있다. 잠시 뒤 인공어초가 수면에 닿자 바다가 인공어초를 집어삼키기 시작한다. 한 기의 인공어초를 시설하는 작업에만 꼬박 5시간이 걸렸다. 잠시 뒤 400톤의 거대 어초는 물거품처럼 흔적도 없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두 번째 인공어초 시설 작업이 이어졌다. 인공어초 시설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시설 작업이 끝나면 잠수사들이 직접 사후 점검에 나선다. 잠수사들이 들어간 곳은 수심 30m 지점. 인공어초가 계획대로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매몰된 부분은 없는지, 작업하는 동안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를 살핀다. 별다른 손상 없이 설치돼 작업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앞으로 물고기들의 집이 되어줄 인공어초. 지금은 텅 비어 있지만 몇 개월 후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인공어초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인공어초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다. 물고기의 특성을 살려 설계한 인공어초는 3종류의 어종이 주 대상이다. 인공어초가 물고기의 아파트라고 한다면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는 맨 위층엔 미역, 모자방 같은 해조류가 부착하고, 그 아래층엔 복잡한 구조물을 좋아하는 볼락류가 모여들게 된다. 맨 아래층엔 최고급 어종이자 주 타깃인 자바리가 모여든다. 이는 덮개나 원통 구조물을 놓아 어둡고 좁은 곳을 좋아하는 습성을 이용한 것이다. 어초는 한 달 후면 해조류가 붙기 시작해 다양한 어종이 모여들어 독립된 생태계를 이루는데 최소 1에서 3년이 걸린다. 제주도 인근의 인공어초 제작 현장. 여기서 제작되는 것은 콘크리트 사각형 인공어초다. 크기와 무게 등 규격이 일정한 사각형 어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로 우리나라 인공어초의 85%를 차지한다. 제작이 쉽고 부착 생물이 잘 붙어 어류용으로 활용되는 사각어초는 경제적인 게 장점. 하지만 경제성 못지않게 엄격한 환경유해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모든 인공어초는 환경에 무해해야 됩니다. 독성을 가지지 않는 무독성이어야 되고요. 친환경 재료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멸성을 가져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인공어초의 특징입니다.
콘크리트 사각형 어초는 먼저 규격에 맞도록 거푸집을 설치하고 모양대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온도,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않게 잘 굳히는 양생 과정을 거치면 완성된다. 콘크리트와 달리 강제 어초는 모양 변형이 쉬운 게 장점이다. 회유성 어류용으로 쓰이는 상자형을 비롯해 사다리형, 전보형, 육각형, 피라미드형 등 8가지 종류가 기본 모양이다. 피라미드는 복잡한 구조를 좋아하는 볼락이나 조피볼락에 쓰이는데 인공어초는 대상 어종과 지형에 따라 모양이 여러 가지이다. 인공어초는 또한 수심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비교적 수심이 얕은 바다에 쓰이는 것은 콘크리트 어초. 콘크리트 어초는 한꺼번에 100에서 200개씩 들어가는데 수심이 얕아 햇빛을 많이 받는 콘크리트 어초는 해조류와 폐류들이 붙어 살기에 좋다. 여기서는 미역 같은 해조류를 먹고 사는 군소를 비롯해 이외에도 멍게, 해삼도 볼 수 있다. 수심 20m 내외에 쓰이는 것은 강제어초. 강제어초는 해조류와 폐류는 물론 물고기들에게 살기 좋은 집이 된다. 철골로 얼기설기 복잡한 구조로 된 것은 물고기들의 행동 특성을 고려해 숨거나 돌아다니며 잘 놀게 하기 위해서다. 수심 25m 이상의 심해에 쓰이는 것은 해선이나 대형 강제어초. 울진 앞바다에서 어초로 쓰인 것은 3,800톤급 군함이다. 해선은 관광자원으로 좋을 뿐 아니라 물고기들의 좋은 안식처가 된다. 물고기가 좋아하는 어초를 위해 갑판 위에 철제를 이어붙이고 부식하기 쉬운 부품이나 기름은 제거해서 2차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처리한다. 군함이 시설될 곳은 수심 30m 지점. 배를 가라앉히려면 내부에 바닷물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선체 곳곳에 구멍을 뚫었다. 길이 81m, 선체에 물을 채우는 데에만 꼬박 6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어초 시설 작업을 시작한 지 12시간 만에 군함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군함은 더 이상 예전의 군함이 아니다. 철제 부분에도 해조류가 붙어 있고 예전에 선실이었던 곳에도 물고기가 사는 물고기들의 천국이 되었다. 폐선에 해조류가 붙으면서 이를 먹이로 하는 물고기들이 모여드는 먹이사슬이 형성되면서 하나의 독립된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인공어초에 숨겨진 과학은 또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내에 있는 실험실. 여기서는 인공어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 커다란 수조에 인위적으로 파도를 일으키거나 물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조파수조 실험으로 어초의 안전성을 판단하는데 실험은 50분의 1로 축소한 모형으로 한다. 안정성 실험은 파동장을 비롯해 흐름장, 파흐름 공존장 등 모두 3가지. 먼저 파랑에 대한 안정성 실험. 50년간 태풍의 통계치로 최대 파도를 만들어 인공어초가 견디는지를 살펴본다. 간단해 보이지만 견디지 못하면 설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결국 어초가 움직이고 말았다. 유체가 지나가는 그 면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체 저항이 적습니다. 많이 받으면 어초가 많이 밀리겠죠. 그러면 활동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어초라는 것도 제 기능을 전혀 못한다는 겁니다. 안정성 실험에 통과된 검증된 어초만 바다에서 쓰일 수 있게 된다. 전남 여수의 바다 목장. 연도, 금오도 등 여러 섬을 이어서 조성된 여수는 남해안 특유의 다도해형 목장이다. 여기서 바다 목장의 특징으로 꼽는 것은 중간 육성장. 이곳 치어들의 생존율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초기엔 중간 육성 과정이 없어 치어를 방류했을 때 성어가 되기 전 죽는 실패도 맛봤지만 그 후 중간 육성장에서 치어들을 인큐베이팅하면서 생존율을 높여왔다. 연구원들은 치어 상태를 수시로 조사하는데 볼락은 처음보다 2배 이상 자라 있었다. 바다 목장에서는 어떤 물고기를 키울까? 한 자리를 잘 떠나지 않는 정착성 어종인 조피볼락, 볼락, 감성돔 등이 주요 대상이다. 반면 먼 거리를 이동하는 회류성 어종인 참치나 연어 등은 적합치 않다. 바다 목장의 가장 좋은 식구는 연안에 사는 정착성 어종이다. 중간 육성장은 가둬서 키우는 가두리 양식장과 차별화된다. 어느 정도 크기까지 계속 키워가지고 이제 생존율을 높게 될 수 있는 상태에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 일반 가두리 양식장하고는 차별화가 될 수가 있죠. 중간 육성장의 훈련은 밤에도 이루어진다. 야간 점등 기술은 국내 특허 등록된 기술. 불을 밝혀 사료 대신 플랑크톤을 먹이로 먹는 훈련이 이곳에서 진행됐다. 경제성 때문에 일찍 방류하는 가두리 양식과 달리 치어들은 7cm 전후로 클 때까지 자연 상태의 훈련을 한다. 중간 육성 단계를 도입한 지 1에서 3개월 후 지금까지 훈련을 무사히 마친 물고기들이 처음으로 바다에 나갈 준비를 한다. 드디어 첫 방류가 이루어졌다. 자연에 가깝게 훈련된 물고기들은 낯선 환경 속에서도 쉽게 정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착 어종을 선택하고 그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실험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가장 먼저 바다 목장을 시작한 일본. 80년대 오이타현에서 처음 시작된 바다 목장은 20여 개이다. 그중 활동이 활발한 곳은 오카야마현의 바다 목장. 타카시마와 시라이시시마 사이 350헥타르에 이르는 해역에 조성된 바다 목장은 일본 내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여기 바다 목장은 20여 년 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시작됐다. 바다 환경이 달라지고 간척지가 생기면서 어획량이 줄어든 게 이유였다. 물고기가 쉴 곳이 없자 잡을 물고기도 없었다. 하지만 바다 목장 조성 후 달라졌다. 두 번째 던진 어부의 그물도 제법 묵직하다. 10時に見てからこれだから。これはクロダイね。あ、これは今笠岡で取れてる魚の中で一番商品価値の高い魚です。タイとかヒラメ以上に。高いだね。これもリリースね。 바다 목장의 성공 뒤에는 새로운 기술 도입뿐 아니라 치어 살리기 등 어민들 스스로의 노력도 보태졌다. 20년의 성과는 크다. 잘 잡히지 않던 북바리를 비롯해 흑돔, 참돔의 수확량도 2배 가까이 늘었다. 浮いとるままだからこうもう空気を抜いてリリースでやってる。そしたら潜って、それでまた大きくなったら入って、
일본 바다 목장의 성공 뒤에는 해역에 맞는 독자적인 기술 도입이 있었다. 바로 음향급익이다. 음향급익이는 소리로 물고기를 키우는 기술이다. 소리를 내면서 먹이 주는 일을 반복하면 소리를 기억한 물고기들이 이 해역에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물고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치어일 때 1, 2개월 반복하면서 기억하게 하는 음향급익이는 우리나라에도 도입했었다. 그러나 소원과 지형이 맞지 않아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魚はですね、耳で聞き取れる音の、音域がありますので、それを調べた上でここではですね 300kHz というサイズの音をですね断続的に流しまして、音が出たらそれから数分後に餌が出ると、そういう仕組みになっています。それを毎日毎日朝と晩続けることによってですね、音が出たら餌が出る。 떠있는 통제실이라고 불리는 음향급익이는 소리로 물고기를 길들이는 장치이다. 물고기가 들을 수 있는 음역의 음향을 반복하면 청각 기능이 있는 속귀와 엽선으로 듣고 물고기가 소리에 반응하게 된다. 파블로프의 원리처럼 소리를 내며 반복해 먹이를 주면 조건반사 반응이 생기게 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다 목장은 통영이다. 통영은 우리나라 최초의 바다 목장으로 98년 시작됐다. 2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조성된 통영 바다 목장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보호 수면으로 지정돼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한국 최초의 바다 목장 통영. 통영 바다 목장은 마을에서 채 1km도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다. 통영 바다목장 조성을 주도했던 명정구 박사는 2007년 바다목장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매년 통영을 찾아 사후 관리에 동참하고 그는 여기서 바닷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주들의 경제적 효과는 어떤지, 물고기들의 행동 특성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직접 관찰한다. 인공어초하는 물고기들로 만원이다. 여기서는 통영바다의 주요 어종인 볼락을 많이 볼 수 있다. 바다의 특성에 맞춰 어업형으로 조성된 통영 바다 목장은 9년의 도전 끝에 어획량의 증가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었다. 저희들이 그동안 9년간 갖고 오는 바다를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테스트했을 때 약 한 6.5배 가까이 이 볼락과 조피볼락이 늘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작할 때 90년대 후반에는 여기에 그 고기들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씨가 말랐다 할 정도로 고기가 없었거든요. 통영은 처음부터 황금어장은 아니었다. 하지만 바다목장 조성 이후 통영 바다는 달라졌고 어획량도 무려 7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20제곱킬로미터 안에 7배에 가까운 어획량이 늘어났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우리가 자원을 회복하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통영 바다 목장의 성공 비결은 뭘까? 몇몇 물고기를 선정해 그들이 좋아하는 행동 특성을 파악하고 도시 계획을 세우듯 물고기들이 살고 싶은 인공도시를 설계했던 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놀랍게도 방류 당시 물고기들이 노인 물고기가 돼서 같은 바다에 살고 있다.
지금 남아 있는 과제라면은 이제 그런 양로원에 해당하는 어초나 배치가 우리는 그 9년 사이는 못했다는 겁니다. 양로원까지는 못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걸 이제 추적하고 테스트를 하고 양로원까지 만들어지면은 여기 보이는 이 바다 목장 테두리를 벗어나서 밖으로 확산할 필요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철저히 물고기의 생태학적 특성에 맞춰 연구와 사업이 병행된 통영 바다 목장은 어린 치어부터 노인 물고기까지 대를 이어 머무는 최적의 서식지가 됐다. 아직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 해역에 맞는 바다 목장을 만든 통영은 한국형 바다 목장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다. 여러 가지 세계의 바다 목장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음양급이기를 이용한 바다 목장, 또 노르웨이의 그 네 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위한 바다 목장이 있는데 우리 바다 목장은 우리 해역에 맞는 환경과 생물을 파악을 해서 그들의 행동과 생태 특성을 이용한 자원 회복 또는 자원 이용, 뭐 그런 그 모델 자체가 우리 한국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 목장은 진화하고 있다. 일본 니카타현의 사도섬은 수산자원 증대를 넘어 새로운 차원의 바다 목장의 유형을 보여준다. 인구 7만 명의 사도섬은 제주도와 크기가 비슷한데 한 해 2천여 명의 스킨스쿠버들이 이곳을 찾는다. 20여 년간 사도섬에서 스킨스쿠버 협회를 운영해온 쇼지 타타 씨. 그는 누구보다 사도섬의 변화를 경험해온 산 증인이다. 그 변화는 23년 전 바닷속에서 시작됐다. ここが私と友達の特大のいるポイントです。 수심 20m 지점. 이곳에 그가 말한 친구가 있다. 바로 혹돔이다. 혹이 달려서 혹돔이라 불리는 이 물고기. 서른다섯 살의 이 혹돔이 그가 말한 23년지기 그의 친구다. (23년) 전 다이버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치어들에게 먹이를 주다가 경계심 강한 혹돔이 사람과 친해지면서 그것이 관상용으로 발전하게 됐다. いやー、ここは常連さんが結構潜るんですけど、同じことを言うと思います。もうみんな驚くとか。 단순히 혹돔을 보기 위해 한 해 2,000명의 관광객이 사도섬을 찾는다. 여기서는 4-5마리 혹돔이 자기 영역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유영하는데 별명이 따로 있을 정도로 혹돔은 사람들에게 친근한 존재이다. 몇 년 전 일본 TV 프로그램에 나간 후 혹돔을 보려고 찾는 사람이 늘면서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별한 날엔 이벤트가 벌어지기도 한다. 혹돔은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昔は地元の人もあんまり食べてもうまくないんですよ。それであんまり重宝を絡んで、まあなんていうかね、喜ばれるような魚ではなかったです。でこの70平成の初め頃からこの餌付けをして、それでまあみんながダイバーが見に来るようになって現状に至ったという状況です。 먹는 수산 자원이 보고 즐기는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변화를 가져왔다. 大半佐渡に来られるダイバーの中では、コブダイを見たいっていう人が大半です。でコブダイを見るのが一つ目的があって、その他に地形を楽しむとか別のポイントにお連れ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ほとんどなので。 바다가 수산 자원의 보고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상상력은 곧 현실이 되고 있다. 몰디브의 수중객실이 있는 콘레드 호텔이나 건설 계획 중인 두바이의 해저 호텔이 그 증거이다. 2014년 완성될 제주 바다 목장. 어초를 설치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이곳을 찾았다. 바다 목장은 어초를 바다에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잠수사들은 인공 어초가 제자리에 있는지, 제 역할을 하는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계절마다 조사를 한다. 인공 어초는 시설 못지않게 사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폭우와 태풍이 훅고 지나갔지만 바닷속은 시야가 좋은 편이다. 제주 바닷속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바닷속은 예전의 바다가 아니다. 놀랍게도 어초 안에는 벌써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삼 개월 전 텅 비어있던 어초 화면과 비교하면 그 변화는 뚜렷하다. 예상대로 물고기들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맨 위층에는 해조류가 촘촘하게 부착되어 있다. 이를 먹이로 하는 물고기들이 모여드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물고기들의 인공도시 바다 목장. 그것은 우리 해역에 맞는 바다 목장이 바다 살리기의 지름길임을 보여준다. 멀리 나가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수산물을 어획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수산업 방향이라 보여지고, 또 그 풍족한 수산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레저와 연계한다면은 어민도, 우리 일반 국민도 바다 목장에서 아주 마음껏 즐기고, 이를 분석을 해서 전국에 있는 마을마다 그 마을이 특색에 맞게 크고 작은 목장을 조성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